하루아침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들이 혹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물론 100%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계층이동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구수는 늘어나지 않고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 물려받은 재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일을 할수록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죠. 노동자들은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일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고용한 자본가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 일조할 뿐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부익부 빈익빈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나요? 누군가는 일을 하지 않고 물려받은 건물의 월세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그 월세만큼의 월급을 받는 것조차 힘든 현실이 버거우신가요? 그럴 때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죠. 돈이면 다 되는 더러운 세상. 그럼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쩌다 이렇게 세상이 모두를 돈에 집착하게 만들었으며 돈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게임도 룰을 알아야 이길 수 있듯이 지금 굴러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숨겨진 룰을 알면 혹시나도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치트키를 가지게 되지는 않을까요? 제40대 한국방송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를 가장 쉽게 풀어냈다고 극찬을 받으며 5시간짜리 방송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경제 교과서로 거론되며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0분 만에 자본주의에 대해 제대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묘사한 지도 250년이 지났고 지금은 모두가 당연하듯 자본주의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이륜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라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인류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만큼의 부작용도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진실을 아는 자들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자본주의의 비밀. 부채도 자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처럼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빚을 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사용하면서 할부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돈들은 많지만 여기서 정말 내 돈은 얼마나 될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3억짜리 집을 사는데 1억만 있어도 나머지 2억을 대출해서 구매할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갚아야 하지만 결국 지금은 그 물건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은행은 그 많은 돈을 정말 다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걸까요? 돈이 남아 돌아서? 우선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금을 화폐 대신에 사용했고 영국에서는 금세 공업자들이 금을 금화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화나 금은 무겁다 보니 이것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화를 진짜 들고 다니는 대신 금 세공업자에게 보관료를 주고 금을 맡긴 후 얼마만큼의 금이 보관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보관증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똑똑한 금 세공업자가 꾀를 내기 시작한 거죠. 결국 금은 다 나한테 있고 나한테 얼마만큼의 금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렇다고 한 번에 모든 사람이 금을 찾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어떨까? 그렇게 금 세공업자들은 금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금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보관증만 써주면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물론 부작용도 있었죠. 금 세공업자들이 계속해서 많은 금을 빌려주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겨서 고객들이 한꺼번에 금을 찾으러 온 것인데요. 당연히 모든 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금 세공업자들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영국 왕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 세공업자들을 지원해 주었고 이것이 바로 최초의 금융업의 시작이 된 거죠. 듣다 보니 지금의 은행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돈을 실제로 본 적이 잘 없어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 현금을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그리고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돈은 통장에 찍힌 숫자에서 숫자로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숫자로 기록되고 있을 뿐입니다. 금을 보관하고 받은 보관증서와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은행은 사람들이 맡긴 돈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으며 돈으로 돈을 법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원리. 빚으로 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예금 창조와 지급 준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사과은행에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체크카드에는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져 있고 A씨는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은행의 금고에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B씨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옵니다. 은행은 A씨의 100만 원을 가지고 있죠. 원래라면 A씨의 돈이고 A씨가 사용해야 하니 아무에게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노, 은행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법적으로 지급 준비율에 따른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지급 준비율은 7%인데요. 이 말을 다시 하면 100만 원 중에서 7만 원만 보유하고 나머지 93만 원은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럼 은행은 A씨의 돈에서 7만 원은 보관하고 나머지 93만 원을 B씨에게 빌려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돈은 A씨가 냈는데 이익은 은행이 취하네요. 거기다 실제 돈으로 존재하는 건 100만 원인데 현재 시장에는 193만 원이 유통되었죠. 이게 바로 예금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끝도 없이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어나는데요. B씨가 사과은행에서 빌린 93만 원을 다시 포도은행에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똑같은 일이 발생하겠죠. 포도은행은 다시 7%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면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현금이 6억 60만 원까지 불어나서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게 사기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시스템이라니, 없는 돈을 빌려줄 수 있다니. 물론 이 시스템이 파괴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은행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고요. 바로 뱅크런.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금세공업자들에게 금을 맡긴 고객들이 동시에 금을 찾으러 오자 금고에 금이 남아있지 않았던 금세공업자들은 위기에 몰렸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해당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동시에 자신의 돈을 찾겠다고 한다면 돌려줄 돈이 없으니 자연스레 파산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이런 금융 시스템에 적응했기에 지금도 경제는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빚을 이용해서 시장에 유통되는 돈이 늘어나면 당연히 경제는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100만 원만 있을 때 거래되는 물품들과 1억이 있을 때 거래되는 물품들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늘어난 돈을 가지기 위해, 쓰기 위해, 이자를 갚기 위해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통화량이 많으면 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풀리면 모든 게 좋은 걸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지 않겠어요? 돈이 많으면 좋은데 왜 조폐공사에서는 일정한 금액만을 만들어낼까요? 그 이유는 적당한 흐름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떻게 시장에 풀리는지 알았으니 이제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볼까요?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이 시장에 풀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이야기는 대출에 대한 이자가 줄어든다는 말이므로 은행에서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 사람들은 대출을 해서 집을 사고 소비를 하고 기업은 투자를 통해 물건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예금 창조가 계속 일어나면서 어느덧 시장에 풀어진 돈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돈이 많으니 희소성이 떨어지고 돈의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물건의 가격은 높아지게 되는데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전과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니 노동자들은 임금 상승을 원하고 기업은 이렇게 상승된 인건비를 물건값에 더해서 물가는 더욱더 상승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 점점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고 사람들의 부채는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다시 기준금리를 높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자가 늘어나기에 선뜻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미 물가는 높아져 있으니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소비를 줄이는 것.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고 기업은 더 이상 대출을 통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될까요? 한동안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들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자연스레 물건을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물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게 되는 거죠.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금리가 높아져서 대출 이자가 높아지자 사람들은 큰 돈을 빌려야 하는 부동산 구입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출이 부담스러우니 집을 구매하지 않게 되고 수요가 줄어드니 집값이 하락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구입한 사람들도 대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처분하기 위해서 싼 값에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폭락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준금리의 인상을 결정하고 화폐 발생
소장량을 조절하여서 시장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조금은 자본주의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세상의 경제가 대부분 빚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요. 이 과정들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소비는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소비를 줄이는 게 쉽다는 사실입니다.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4천만 원으로 올리기는 어렵지만 당장 오늘 시켜 먹고 싶은 치킨을 참는 건 그거보다 쉽지 않을까요? 다들 주머니에 없는 실존하지 않는 돈을 바라보면 벌고 싶어 할 뿐 막상 자신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월급에서 적정한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의 돈을 남기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사람이 소비하는 경우를 보통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물건이 현재 나에게 없어서, 물건이 망가져서, 다른 물건이 더욱 좋아 보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갖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소비의 이유가 그냥 갖고 싶어서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잘못된 소비는 아니에요. 그 소비로 인해서 성취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달 동안 나의 소비 패턴을 적어보고 각각 어떤 유형에 의해서 구매했는가를 기록해본다면 스스로가 어떤 소비를 자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져서 조금 더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떨 때 불필요한 소비가 자주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감정이 불안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울하거나 불안함을 느낄 때, 그리고 자존감이 낮을 때 소비를 통해 자신의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임에도 한정판, 마감 임박 세일과 같은 문구를 보면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불안감에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남들의 눈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느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는 모든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주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보여주기식 소비를 부추긴다는 점인데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점차 경쟁이 붙는다는 것이죠. 굳이 사지 않아도 될 아이템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SNS에 올리게 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해당 물건을 구입하며 유행 아이템이라는 명목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버거울 수밖에 없는 명품백, 오마카세, 해외여행 등의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경험하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우울감,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낮아지는 자존감은 소비로 채울 수 없음에도 남들과 똑같은 소비를 통해 안정감을 되찾으려고 하고 소비하면서 나타나는 도파민으로 공허함을 채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은 이러한 법칙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매번 기간 한정 세일을 하고 홈쇼핑에서는 마감 임박이라는 문구로 사람들의 충동 심리를 자극합니다. 브랜드들은 저마다의 한정품을 만들어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고 당신만이 가질 수 있다는 욕구를 자극하여 소비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소비는 감정에 휩쓸려 이루어지고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적인 소비에 대한 만족감은 길지 못하다는 것,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경험을 돈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돈에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를 고민해보시고 그 경험을 소비해보세요. 세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금융지식. 지금은 꿈만 같은 내 집 마련이 예전에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하더라도 이자가 15%씩 붙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하면 사실 재테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돈은 금세 풀어놨고 그 돈으로 집도 차도 사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기껏해야 3에서 4%의 이자를 받는 저금리 시대입니다. 더 이상 저금만으로는 자산을 축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버는 수입이 아니라 다른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지식을 배워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은행을 믿는 것입니다. 은행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 신뢰감 있어 보이고 내 돈을 지켜주는 단단한 창고 같기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니 국가 사업인가 싶은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은행은 그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하나의 기업일 뿐입니다. 국밥집에서 국밥을 팔아서 돈을 벌듯 은행은 그저 금융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은행을 너무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적금이나 보험 혹은 펀드에 가입할 때에도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데요. 다른 곳과 비교해보지도 않고 쓰는 곳이니 익숙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행은 그 상품이 좋은 상품이어서 나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상품을 팔아야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것뿐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하는 금융상품들이나 펀드의 수는 적어도 만여 개가 넘습니다. 금융 전문가들도 이 상품들을 전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문가들도 모르는 상품을 은행원이 정말 100% 이해하고 당신에게 장단점을 알려주며 친절하게 의사를 물어볼까요? 아니죠. 정해진 매뉴얼대로 좋아 보이는 장점만 읊으며 그저 당신을 가입시키는 데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인센티브가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금융상품이 있을까요? 예금이나 적금이야 정해진 이자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이지만 재테크로 활용하는 펀드는요? 펀드는 저축이 아니라 투자 상품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돈을 자산운용회사에서 대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상품이죠. 그러니 잘못 가입하면 영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개개인이 투자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테크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내 투자를 남에게 대신 맡기는 펀드는 너무나도 쉽게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은행이 권하는 상품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나보다는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다시 위의 내용을 읽어보셔야겠네요. 아직도 은행을 너무 믿고 계시니까요. 펀드의 비밀은 은행에서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영하며 투자금만큼 수수료와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다가 매매 수수료까지. 이렇게나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제대로 설명은 듣고 가입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수수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수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무조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지금부터 당장 메모하세요. 판매 보수 1%의 차이 크지 않아 보이시죠? 하지만 판매 보수가 1% 높아질 때마다 당신의 수익률은 0.31%씩 낮아집니다. 그러니 무조건 조금이라도 낮은 것을 고르는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고수익 상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고수익이란 말은 고위험 상품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보험 상품은 어떨까요? 보험은 재테크라기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상품에 가까운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약보장보험과 실손보장보험이죠. 보험을 어떤 걸 어떻게 들어라는 말은 제가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정약보장보험은 여러 개를 들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많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실손보장보험은 아무리 여러 개를 들어도 결국 비례보상으로 동일한 보장 금액을 받으니 꼭 비교하여서 괜찮은 한 곳만 가입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사실 이러한 기본 교육들을 어릴 때부터 받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초등학생 고학년 65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아이들은 금융지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 돈에 대한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 결국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나는 어른이 되었으니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보세요. 세상에 돈은 어떻게 생겨나고 굴러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 어떤 공부보다 값진 공부가 되지 않을까요? 네 번째,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이 위기에 빠지면 항상 해결책을 제시하는 영웅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와 마주했던 그 순간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등장했죠. 아담 스미스는 당시 글래스고 대학의 도덕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데요. 경제 교수도 아니고 철학 교수가 이런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경제학이 따로 분리되지도 않았고 원래 윤리학의 일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담 스미스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포부보다는 그저 가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주장한 이론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것이죠. 사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주장하기 이전부터 유명했는데요. 그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며 도덕감정론을 주장했는데요. 이때부터 유명해진 아담 스미스는 어떤 공자가들의 가정교사를 맡게 되어 함께 유럽을 여행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여행하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가장 주류로 꼽히는 이론은 바로 중앙주의였는데요. 그것은 금과 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곧 부의 척도라는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케네의 중농주의에 주목했는데요. 중농주의는 토지가 부의 원천이며 농업이라는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 축적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단순히 화폐라는 단위에서 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물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즉 경제활동은 실물과 실물이 거래되는 것이고 그것을 원활하게 거래하는 매체가 화폐일 뿐 진짜는 실물이기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지가 원천이라는 이론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중농주의에서 영감을 받아 1977년 국보론을 완성했는데요. 국보론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간단합니다. 어디서든 노동이 이루어지면 부가 생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이나 토지가 아니라 국민들이 해마다 소비하는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 진짜 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서 생겨나므로 해당 상품의 가치의 기준은 생산하는 데에 들어간 노동량에 비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요. 교과서에서 반드시 보았을 그 단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은 경제시장이 자유롭도록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해서 저절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누군가가 가격을 결정하지 않아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결국 가치는 정해진다는 것인데요.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완벽한 자유시장 체제를 꿈꿨고 이는 곧 근대 경제의 교과서이자 근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시장 경제를 통해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부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기반은 그의 도덕 감정론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기에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믿음 아래에 주장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사상은 많은 오해를 받게 되면서 그를 부자들의 편이라고 질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는 자본주의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자본주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원제는 윌스 오브 네이션스입니다. 복수형으로 끝나는 이유는 누군가가 잘 살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 국가와 국민들이 잘 사는 방법이라는 점을요. 18세기 폭풍 같은 국부론이 몰아치고 19세기에 들어서는 조금씩 자본주의가 안정을 찾았지만 아담 스미스의 뜻과는 다르게 노동자들의 희생은 더욱 커져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은 또 다른 영웅을 탄생시키는데요. 바로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철학자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최초로 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할까? 자본주의는 정말 이상적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삶은 편안해졌지만 편안해지는 삶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기계처럼 쓰여지는 것을 안타까워했는데요. 이처럼 세상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기자로 일하면서 독일 쾰른 신문의 편집장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운명 같은 인연을 만나는데요.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후원자인 엥겔스입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 한 권을 마칠 때까지 계속 후원을 하였으며 뜻이 같은 것을 확인하고는 굳은 결심을 하는데요. 1848년 두 사람은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을 밝히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노동자가 잃을 것이라고는 단지 자신의 사슬 뿐이다. 그렇게 붉은 박사라는 악명과 인류의 해방을 가져올 사상을 창조했다는 명성, 두 가지를 모두 얻은 칼 마르크스는 추방되어 혁명을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연구에 몰두했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적한 자본론을 내놓습니다. 자본론은 아담 스미스의 분업이 잘못되었다 지적했는데요. 분업으로 인해 노동자는 기계 부품이 되었고 쉬지 않고 일해도 거기서 남는 이유는 자본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자는 계속해서 가난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담 스미스가 인간의 이기심을 너무 얕보았다며 맹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는 최초로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설명했는데요. 자본가의 이기심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빠르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 대신 기계를 들입니다. 그렇게 기계들이 노동력을 대신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회사는 한정적이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임금은 하락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기업들이 물건은 만들어내지만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 구매를 하지 못하니 결국 기업들도 자본가도 모두 파멸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도 하나의 흐름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결국은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결국 현재의 모습은 아직까지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국부론이 옳고 자본론이 틀렸다 할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든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원했던 국부론도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자본론도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과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놓았던 그들의 세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그렸던 세상은 끝없는 탐욕으로 뒤덮인 자본주의가 아니며 마르크스가 꿈꿨던 세상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며 억압하는 독재사회의 공산주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편안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행복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모두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다르기 마련인데요. 행복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자본주의가 그러한 정의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요? 미국발 경제위기 혹은 국내에서 일어난 IMF처럼 국민들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겨내기도 하지만 경제위기에 상관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극심한 빈부격차에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죠. 이건 누가 만들어낸 상황일까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의지로도 이겨낼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가장 쉽게 탓하는 상대는 누구인가요?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주지 않고 뭐 하는 거냐?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국가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라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 위기를 겪을 때 자본주의로 발생한 빈부격차와 실업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국가는 진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큐 프라임 오브에서는 이 논제를 가지고 두 명의 경제학자 이론을 통해 설명하는데요. 바로 케인스와 하이에크입니다. 케인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거시경제학을 주장했고, 하이에크는 시장에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두 사람 중에 누가 맞는지는 알지 못하며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는데요. 먼저 1914년 7월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했습니다. 4년간의 전쟁 끝에 패한 독일은 여러 나라를 상대로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내야 했고, 배상금을 물어내기 위해서 독일 정부는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는데요. 이 때문에 독일은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반대로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엄청난 경제 호황을 이뤄냈지만 1930년대 초반에 거품이 빠지면서 대공황으로 큰 혼란을 겪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던 케인스는 자유방임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바로 풍요 속에 빈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요가 무조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경제적으로는 침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마음대로 굴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거시경제학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미시경제학이 자본주의와 함께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체제를 주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케인스는 이와 반대되는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니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혀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케인스는 자본주의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높은 수준의 고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했는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를 눈여겨보아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을 시행합니다. 바로 정부 사업인 댐 건설이나 고속도로 개통 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뉴딜 정책은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냈고 점차 케인스의 말들이 현실로 드러나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많은 정부들이 거시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나 정치인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대규모 공사나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거시경제학이 마치 100% 옳은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1970년대 무렵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 그리고 높은 실업률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시해오던 한 사람의 주장에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바로 하이에크입니다. 그는 당장의 공황은 힘들지만 시장이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할 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웠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학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신자유주의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대처리즘을 발표했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다양한 규제를 없애고 정부의 지출을 제한하겠다는 레이건노믹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공산주의가 붕괴되며 세계는 신자유주의를 확대해 글로벌 체제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세계는 한 국가의 경제가 독립적이지 않고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나라끼리의 수출입이 활발해졌고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나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금융을 기반으로 뭉쳐진 현재의 금융자본주의는 대한민국에게 IMF라는 치명타를 날렸으며 전 세계는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맞는지, 시장이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심각한 소득 불균형에 빠져 있는데요. 계속해서 경제는 성장하여 국민 GDP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고 빈부격차는 심화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부가 해야 할,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큐프라임은 이 수많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키워드는 어떠한 경제학 이론도 아닌 복지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삶을 안정시켜 주어야 소비가 촉진되고, 소비가 촉진되면 자연스레 경제는 살아나게 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10끼의 식사를 하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다가 수입이 생겨서 3끼를 먹게 된다면 하루에 20끼만큼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방치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더욱 많습니다. 오히려 방치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통해 그들도 그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경제적일 것이라 다큐프라임은 말하는데요. 여기에도 복지를 그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복지는 그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욱 새로운 모험에 도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가난한 아이는 실패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고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집안의 아이는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자신을 지지해줄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에 쉽게 도전하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잘 되어 있어야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변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냉정한 사회에서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꼽히는 덴마크는 일자리를 잃으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나라에서 지원하며 새롭게 취업할 때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일자리를 나라에서 제공하고 거절하면 두 번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퍼주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 일자리마저 거부하면 보조금의 90%를 회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으려 노력하고 스스로 생산성을 찾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보통 의료, 교육이 공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을 필요가 없기에 그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다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돈을 모으기보다는 하루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큰 돈을 욕심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죠. 약자가 배려받는 세상,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행복한 세상, 이러한 복지 자본주의가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큐프라임은 마무리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아이에게 혹은 미래에 태어날 후손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자본주의에 끌려가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주체가 되어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세상인가요? 자본주의는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좋은 자본주의로 세상을 좀 더 나은 내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자본주의, 이제는 조금 더 심오하게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다큐프라임의 마지막을 장식한 문장으로 저도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는 철학 없는 정치이다.